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몽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저희 주제가 마약이에요. 근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분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북에서 오신 김선희 님이고요. 또 한 분은 RFA 기자를 얼마 전에 사직한 노재한 기자님.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마약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김 박사님, 북한의 마약에 대해서 먼저 발제해 주세요. 주제가 마약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마약 경험자가 아닙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서툴고 혹 좀 틀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요. 북한 연구자나 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뭐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금 챙겨봤습니다. 먼저 마약 생산과 소비의 주요 동기가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당국 차원의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이 전문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죠. 두 번째는 북한의 여러 체계가 붕괴돼서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이 일종의 의약품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차원에서는 일부 제한된 얘기였지만은 마약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 방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고된 일상으로부터의 탈피 내지는 쾌락.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하고도 같은 측면이 있겠죠. 현실 도피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아주 드문 예외적 케이스겠지만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듯이 밤을 새워야 하는 직종, 뭐 예를 들어 부하원이 밤새 취조를 해야 된다거나 군부대 밤을 새워서 작전을 뛰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감히 생각을 못하지만 북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약 문제의 연원과 추이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에 마약이 들어온 것은 아마 일제 시기 같아요. 일제가 한반도를 장악한 다음에 한반도 전역에서 양귀비 재배와 아편 모르핀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위 일제의 아편 정책이라고 해서 남북한을 막론하고 마약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마약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정도인데요. 이제 뭐 외교 행랑이나 기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마약 문제도 그 중에 하나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면서 북한 당국이 노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화벌이용으로 대대적으로 양귀비 농장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연간 한 20톤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는 생아편이나 모르핀 등 마약계 아편계 마약이 많이 성행을 했고요. 당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마약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일명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약이라는 용어를 차마 쓸 수 없으니까 백도라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80년대 김일성의 지시로 각 도별로 100 내지 200헥타르 정도의 아편 경작지를 할당을 했다고 그래요. 생산하라고. 그다음에 86년대는 함경남도 단천시에 앵송농장이라는 데에 대규모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탈북자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7월에는 인민군 10만 명을 제대시켜서 자강도 장강군 오수덕의 대규모 아편농장에 투입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90년 김일성이 소위 1월 8일 방침이라는 것을 내놔서 양강도의 대홍단군 종합농장을 비롯한 3개 종합농장을 아편 종합농장으로 개편을 해서 전문적으로 아편을 생산했다고 하고 이 농장들은 금수산의사당 격리부,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데가 김일성 생전에
금수산 의사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재정 담당하는 격리부에서 직접 간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91년 9월 김일성이 함경북도 경성에 유명한 주울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 특각이 있습니다. 이제 별장이겠죠. 거기에서 한북도당 전원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도당 책임비서였던 강성산이 헤로인 건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아편농장을 해보겠다. 그래서 함경북도 차원에서 또 대규모 아편농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특히 그 액체형 모르핀이 대량으로 유통됐고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분말형 모르핀이 유통되기 시작했고요. 함경북도 청진에 가면은 나남제약공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모르핀 직장, 북한이 말하는 직장은 우리 그 일터가 아니고 생산 라인을 말합니다. 모르핀 직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마약이 그 당국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는데 2003년에 북한이 그 마약관리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이제 마약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약관리법이 나와서 단속이 시작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역발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마약관리법을 제정한 것이 마약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뭐 금주법이 만들어지니까 술이 더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종의 역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이 곧 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 우리 쪽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죠. 저는 지금부터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 확산되면서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얼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이스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얼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마약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북한 전 주민들에게 확산이 돼서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미물이 아닌 이상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마약이다. 또 전당 전군 전민이 약을 한다. 약이라는 게 마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약 사용은 별것 아닌 것, 마약이 일종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2천만 주민이 다 마약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의 종류와 북한에서만 쓰는 이제 은어가 있는데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산 에페트린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얼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빙두는 이제 빙독 얼음 빙자에 우리 독극물 할 때 독을 쓰는데 빙독이라는 한자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빙두가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써서 빙두라는 용어도 쓰고 그다음에 약 또는 뭐 물, X, 뭐 흰가루, 메스암페타민 뭐 이런 용어를 그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많이 통용되는 마약이 생아편인데요. 양귀비 열매가 익기 전에 열매에 이제 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우리 고무나무에서 고무 채취하듯이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이제 덩어리처럼 만들면 고무처럼 약간 말랑말랑해진 게 그게 이제 생아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보통 그냥 아편하면 그 생아편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까만 약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초창기 90년대 초반에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돈이 없으면 그 환금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생아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두 덩어리 들고 나와서 돈으로 바꿔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모르핀이나 헤로인, 뭐 덴다나 총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대마초, 우리가 이제 마리아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역삼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약담배라고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코케인도 일부 많지는 않지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생산과 유통 구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주요 마약 생산지가 참 우리는 몰래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제약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생산한다고 해요. 평양 제약 공장이
과거에는 평양시 상원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항해북도 상원군이었고 여기서 메스암페타민하고 헤로인을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함경북도 청진의 나남제약공장 여기서도 아편과 헤로인을 많이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함경남도 함흥에 흥남제약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메스암페타민. 그다음에 순천 평안남도 순천에도 순천제약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약을 생산하고 있고 좀 특이한데요. 북한의 평양에 있는 국가과학원 말고 함흥에 가면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대아사 시기에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먹고 살 방편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전문가들이 여기서 마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마약을 많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유통 구조를 보면 대개 생산자에서 도매상을 거치고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 단계로 가는 4단계 구조를 많이 거치는데요. 도매상의 경우는 자금력이 있는 전문 밀매업자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소매상의 경우는 개별 상인들이 그냥 자택에서 집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북한에서는 얼음 파는 집 또는 뭐 소분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소분이라고 하는 게 저도 좀 생소했는데 작을 소자에 나눌 분자인데 왜 소분집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뭐 소분집이라고 다 있고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마당에서도 뭐 웬만한 마약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메스암페타민의 가격을 알아봤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보통 한 0.8g에서 1g 정도가 기본 단위인데 평양에서는 약 미국 달러로 3, 40달러, 북한 돈으로 약 한 30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북한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이 북한에서 생활비라고 하는데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이면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이 3, 40달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급 마약 같아요. 메스암페타민 경우는 등급이 여러 개로 나뉘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좀 C급 쓰고 뭐 돈 많거나 고급 관리들은 좋은 거 쓰고 그런데 아마 3, 40달러는 고급인 경우 같아요. 지방에서는 보통 중국 돈으로 100위안, 북한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약은 주로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끼리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매물로도 많이 바치고요. 그다음에 뭐 젊은 애들이 뭐 생일 파티 한다고 모여서 마약 파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용자의 경우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벌이용으로 아예 자기가 마약상으로 뛰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유통 소비되는 게 메스암페타민인데 한 90% 이상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많이 쓰잖아요. 주사를 많이 쓰는데 북한은 주사법보다는 흡입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흡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깨끗한 종이 위에 이제 가루를 놓고 코로 가까이 대서 양쪽 코로 한 3번 정도 들이마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북한 용어로 한 코 한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코로 흡입한다고 해서 한 코 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 사용자들끼리 주고받는 용어 중에 우리 마약 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약 할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코 할래 뭐 한 코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생화편의 경우는 이제 심한 몸살 감기가 나거나 뭐 장염, 북한 사람들이 배앓이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통증 이런 거 있을 때 진통제 같은 게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럴 때 이제 생화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이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하면 진통 효과가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큰 뭐 경계나 뭐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한 코 한답니다. 통증 제거용으로. 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가정마다 집집마다 양귀비 한두 포기 정도는 뭐 그는 뭐 상식이고요. 심지어는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
7월 8월 날 죽어서 뭐 1주기, 2주기 이렇게 해서 되면 말마다 동네마다 이제 김성 동상에 가서 헌화를 하는데요. 심지어 꽃이 없는 사람은 양귀비 꽃을 들고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그 마약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나 어떤 가정이나 필수적으로 갖는 말하자면 구급약, 뭐 상비약 또는 뭐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은 치료제 또는 뭐 각성제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온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이 마약이 이게 심각하다, 이거 마약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약 사용 실태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북한 전역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요. 주민들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차이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약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금 고급 마약을 사용한다. 이 차이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린애들까지 마약을 사용한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언을 보니까 뭐 6살, 7살 유치원 애들도 통증이 생기면 뭐 할머니가 다리 아파 이러면 할머니 한 코 알래 뭐 하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경우 가장 많이 확산돼 있고요. 아무래도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니까 평양이 가장 심한데 탈북자 얘기들 들으면 평양은 100%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평양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하지 않는 사람 머저리다 뭐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삥두를 지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오가는 인사치레 정도로 여긴다.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경남도 함흥시 경우는 북한 최대 마약 생산지인 것 같아요. 그 북한 사람들은 함흥을 얼음의 고향, 얼음이라는 게 이제 마약이죠. 또는 뭐 얼음의 고장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흥 시내의 얼음 생산처 판매처는 두부집보다 많다 이런 표현도 쓴대요. 그래서 내가 왜 하필 두부냐 비교를 그랬더니 마약 생산 공정이 두부 생산 공정하고 비슷하답니다.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색깔도 두부하고 비슷하잖아요, 흰색이. 그래서 이제 두부 생산하는 거하고 비견해서 얘기를 하고 뭐 견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령 같은 경우도 북중 국경 도시고 뭐 김정일 생모인 김정숙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쪽에도 뭐 마약을 뭐 거의 다 한답니다, 주민들이. 조금 돈만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 소채 장사, 북한에서 남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채소로 소채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채 장사도 마약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강도 해산의 경우 북한 국경도시 중에 중국 쪽하고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데가 해산이거든요. 해산에서 건너면 장백인데 한 40m밖에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이 해산 같은 경우는 밥 먹고 하는 음식점으로 생각한다, 마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저도 조금 의외였는데 강원도 이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이천이 의외로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첫째 유동인구가 좀 많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2012년부터 소위 세포지구 축산기지, 세포라는 게 세포평강 이천 이 삼각지역인데 북한이 뭐 풀과 고기를 바꾸자고 하면서 야단 난리를 피우면서 뭐 풀판 조성해서 고기 축산을 많이 해서 고기로 바꾼다고 하면서 그 이제 상징적인 지구로 감자농사의 대표적인 게 대홍단이듯이 축산기지 전문으로 이제 이쪽을 지정을 했어요. 강원도 세포평강 이천 지역을. 그러면서 평양 사람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유입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약도 같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뭐 얼추 맞는 얘기 같아요. 마지막으로 북한 마약의 특징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개의 경우 당국이 정부가 마약을 단속하고 뭐
못하게 막는 주체잖아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거꾸로 당국이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뭐 소비하고 재투자하는 여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유엔 회원 국가는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 너무 마약이 심각하니까 마약관리법을 제정하고 2년 뒤에 이제 수정 보충까지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게 북한의 법이라는 게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이 심각하다고 하고 관료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법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 마약 사범을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뭐 걸려가지고 공개 처형 당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북한 말로 시범 게임에 걸려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공개 처형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뭐 마약 단속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누가 마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마약 단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부안원, 뭐 군 장교들, 무슨 뭐 검사들, 사법 검찰기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대요. 북한의 한류 영화, 남한 영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단속반이거든요. 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운데 또 아쉬운 것이 북한에는 마약 전문 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북한의 정신병원을 49호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49호 병원에 그냥 강제 구금해버리는 것이 고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마약으로 인해서 생긴 강력 사건인데 마약 사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강력 사범으로 처리해서 노동 단련대나 뭐 교화소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마약에 중독돼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을 뭐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마약에 찌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은 마약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의지를 가진 사람 같고요. 또 이제 제 주변에도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경험자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친구들은 자기들이 했던 마약은 뭐 중독이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야 마약이 중독이 안 되는 게 마약이냐 그랬더니 아니 박사님은 마약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에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렸는데 유경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짐작은 마약을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뭐 두세 번 그것도 아마 굉장히 고급 마약을 잠깐 해보고 끊었기 때문에 중독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횟수가 되풀이되면은 뭐 그거는 중독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예외적인데 북한에서 마약을 끊으려고 결심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탈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남조선으로 가버리면 마약을 구할 수 없으니 본의 아니게 끊지 않겠는가 해서 마약을 끊으려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을 거쳐서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북한산 마약이 굉장히 마약 중독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뭐 탈북 동포들도 개입이 돼서 참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한 30%, 많게는 40% 정도가 북한산이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 메스암페타민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통일 시대를 앞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당국이 그거를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를 무슨 자기들의 생명줄처럼 외화벌이용으로 쓰고 있고 이게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참 난감합니다. 마약이 마치 절망의 다른 이름 같아요. 예. 절망. 북한의 어떤 절망.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팩트가 봤더니 2012년에 그 자유한국당 그 윤상현 통일위원장이 2010년에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산 필로폰 8,200g 중에 58%가 중국에서 반입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의 약 30에서 40%가
북한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항공대예요. 이렇게 그 팩트로 정리가 돼 있네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전 제일 충격적인 게 그게 지금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그 지금 북한 식당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식당이 다 철수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보유하고 있던 그 마약이 풀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폭락을 갑자기 했다고. 풀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면은 식당이 마약 거점이었다는 건가요? 지금 김선희님은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네, 그게 북한이 돈 나올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하려면 이제 외국에 있는 식당을 통해서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유일한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왕국이 아닐까.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다 진짜 공감이 되는데 마약이라는 말은 들었고 해봐도 민가에서 크게 많이 쓸 일이 없었어요. 마약이라는 자체가. 근데 뭐 이게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몰랐고 김일성 죽은 다음부터 이것이 이제 비밀리에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얼음이라고 했거든요. 얼음처럼 챙겨서. 그다음 2000년 중반에 삥두라고 시작하게 된 거는 그때부터 중국하고 밀매가 있었다. 이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가다 보니까 삥두 하다 보니까 삥두란 말이 붙은 거고요. 지금은 동생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뭐 6, 7이 아니라 3살, 4살 애기도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족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강의를 다니다 보면 질문하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시고 마약에 대해서요? 네, 저는 그렇게 있냐, 진짠가, 뭐 해봤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많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주면 얘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지 않을까 이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동생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안 한다. 근데 지금 3살, 4살 애들까지도 보편화돼가지고 언니 거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심장이 막 그 보편화됐다는 것은 약으로? 네, 약으로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마약에 대해 경험 무슨 무경험이고 거기에 대한 진통제라는 그쵸. 뜻이죠. 근데 이게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두부하고 비한 것이 너무 비교가 멋있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부도 콩을 심으면 땅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얘도 이제 밭에다 심는데 이거를 헤로인이네. 외화 보리 사업소라고 명명을 하고 대농장을 해가지고 공장 기업소에서 너네 공장 몇 명 자원 뽑아가지고 거기서 심고 헤로인을요? 예, 이제 거기를 그거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따낼 때부터 제약 공장에 들어가서 제조하는 단계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도 집에 그걸 진짜 꽃이 이뻐요. 야들야들 흔들리는 게 그래서 밭에마다 저희도 심고 있다가 설사하거나 뭐 이러면 엄마가 바로 나가서 칼로 탁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때는 색이 시커먼 약간 초록빛이 날까 말까한 시커먼 색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요만한 병에다 딱 따서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해봤거든요. 일종의 몰핀이에요? 네, 동원을 돼야 되니까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장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루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으면 수많은 사람 거 잡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통계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전에는 90년대까지는 이렇게 잡으면 그대로 당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거 내가 이만한 걸 했습니다. 그 성적을 받아가지고 별 다는 사람은 출세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최근에는 당에 밭에 짜자 나한테 이득이 없는 거예요. 당중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는 여기서 조금만 갖다 내고 내가 다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일종의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하다 보니까 90년대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달려보면 사겠다는 사람 누군지 없고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돈이 된다는 건 아닌데 팔겠다는 사람은 현물이 없고 사겠다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거간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 일꾼들이 나서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싼다 한다, 누구 팔겠다 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달리게 하는 것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범 게임 해가지고 총살. 총살은 많이 안 됐지만 총살을
한다 하고 한번 붙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총살을 한다 해가지고. 마약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총살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를 막 갔어요. 거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만 붙여놓으면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갑 친구가 경찰서에 있었거든요. 안전부에. 물어봤어요. 얘 그거 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20만 내고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20만 원. 그때 월급이 자체가 2단위였거든요. 최하가 월급이 46원이었을 때예요. 그러면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인데 뭐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20만 내고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20만이 어디에 있지? 그것도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90년도에는 사람들이 또 판다 해도 내가 달려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돈이 수중에 없으니까. 그런데 2000년 중반부터는 이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하고 뭐 가장들은 맑은 정신에 살 수가 없어요. 뭐 벌어먹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해보자.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정신 있고 기쁘니까. 이러니까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노남지 다 하기 시작했고 지금 동생들하고 매번마다 전화를 해보면 이 북한이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심각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핵만 위험한 게 아니라 마약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진짜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그 80년대 말에 이제 구소련 동유럽이 그 붕괴가 되면서 이제 북한도 그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마약 밀매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건 김일성의 교시예요. 백도라지 산업, 양귀비 산업을 대한 농장을 만든 걸 교시를 전달했다고 했고, 근데 그 말을 이제 워딩이 뭐냐면 김일성은 당시에 마약 생산을 미국 제국주의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재밌는 게요. 첫 번째, 미국 등 적국을 마약에 중독을 시켜서 자본주의 사회를 마비시키고, 그와 함께 두 번째는 북한도 돈을 벌어서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한다는 논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평양 외부에 상원군이라고 하는 국가과학원, 상원분원이 있는데 국가과학원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마약들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혁신은 좀 다른 혁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마약을 위한 기술 혁신을 국가과학원에서 추진했다고 하는 게 참 그러네요.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마약이란 건 중독이 이제 되면 점점점 많이 하게 되고 양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거 안 했을 때 이제 금단 현상도 점점 심해지는데 이렇게 마약이 만연하면 거기 들어갈 경비며 이런 것들도 뭐 또 사람 이렇게 금단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뭐 마약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좀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북한은 마약에 취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에 이제 어느 뭐 군부대 뭐 무슨 장교 뭐 인민보안부의 누구 뭐 국가보위성의 누구는 지금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마약에 취해서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북한은 마약 농장을 425 농장이라고 하거든요. 425. 425가 인민군 창건절이거든요. 인민군이라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마약은 비밀이라고 일명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생산을 하는데 결국은 제약공장, 라남 제약공장에서 저는 직접 그걸 봤는데 결국은 빼내려면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게 다 검사를 하거든요. 나올 때 완전히 가방까지 싹 뒤집어 놓고 하는데 나오기 직전에 간부하고 돈주아 간부는 가져오고 싶지만 돈은 없고 그러니까 돈주아들이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하는 사람에게 서푼이나 안겨주고 비밀 담보해라 하고 꺼내내 가지고 간부들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달리게 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집집마다 해가지고 제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제약 공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개인들이 거의나 펼쳐놓고 한다는 거죠. 도 변호사님, 이 정도 되는 건 거의 인문적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고통과. 이 마약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히피 문화에서 이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퍼지고 그들이 또 연구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계열에서 나온 책 중에는 인류 문명의 시원이 마약에 있다는 그런 우리가 지금 들으면 황당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은 마약이 가진
각성 효과, 환각 효과 때문에 인간이 그 전 상태에서 가지지 못했던 어떤 세계에 대한 비전 같은 거를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정신 세계가 이렇게 열려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데서부터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세계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약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마약하고 했다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약간 연구를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요. 한 것도 있는데 인류 오랜 역사에 닿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련된 마약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먹고 토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환각 효과가 오는, 그 환각 효과가 오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 주로 인류 역사상 이런 것들은 재래 의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그 의식과,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집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키타이족 이렇게 역사 헤로도토스 같은 데 보면은 일종의 목욕탕 비슷하게 이렇게 그 우리 사우나 같은데 그것이 마약 비슷한 사우나,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다 공동체의 재래하고 그 자기들의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까닭은 그 우리 주변에 마약성을 가지는 식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 대표적이고 뭐 민들레 씨앗 같은 데에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인간이 그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두 변호사님이 여러분 작가라는 거 아세요? 이 주제로 글을 쓰신 적 있으시죠? 예, 뭐 이제 글을 써서 좀 책으로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경험은 없다는 뜻이에요. RF에서 다뤄본 적 있습니까? 2017년에 캄보디아를 캄보디아를 북한 노동자 실태 조사를 위해서 몽골이랑 캄보디아를 이렇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북한 그 앙코르와트의 그 파노라마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북한 식당 그 당시 핵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안내해 준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캄보디아나 동남아 마약은 다 북한 식당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물론 이제 중국과 동남아를 통해서 또 한국으로도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소식통이 또 그런 마약을 직접 거래도 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북한산에 대해 북한산을 좋아하느냐 했을 때 당연히 가격 때문에 그렇고, 가격이 워낙 싸니까. 또 하나, 제조 원가가 아주 싼 걸까요? 그렇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15달러 정도, 저는 15달러라고 들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하나 1g에 15달러 정도면은 우리 한국에서의 수십 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배 비싸죠. 그거보다. 당연히 그 원가가 싸고 또 품질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가격이 싼 만큼 품질이 떨어지면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는데 가격 대비 고급, 아주 최고라는 거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북한산이 싸다는 얘기는 그게 국가 차원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비밀이 몰래 하는 비용이 그만큼 덜 든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마약이 성능이 좋다는 건 뭐예요? 더 중독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효가 좋다는 환각 효과. 환각 효과죠. 근데 환각 효과는 좋은데 중독성 더 있는 거게 되겠죠. 그게가 그 제조하면서 반대인 것 같아요. 99.9%까지 농도가 벌써 양질의 경우가 높아지니까 더 중독이 안 된다고. 네. 예. 저희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북한산 마약 광고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은 농담이지만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김선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청산별곡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때 계속 술 먹고 이렇게 막 그러는 것이 이유 뭐 절망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절망 때문에 술 먹는 게 아니라 마약한다. 이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과거 동유럽 같은 경우 보면
삶이 피폐해졌을 때 당국에서 간부들에게 마약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품질 문제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북한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몰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품질, 좋은 원료, 좋은 뭐 기계 이런 걸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뭐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고,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소수고. 근데 북한에서는 뭐 당국 차원에서 하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좋은 원료, 뭐 기술 이런 게 총동원되니까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북한이 이제 그 제일 어려워하는, 경제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북한용어로 기술 혁신. 그런데 그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원료를 에페트닌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원료 수급에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소위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자체해서 개발을 자력행생을 해서 혁신에 성공한 게 마약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근데 김 박사님, 저기 나남 제약 공장이 마약 제조하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나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제약 공장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라남 사람이잖아요. 이 근데 마약무역이에요? 네, 아까 전에 자랑이라 말씀 제공자. 들으면서 그 마약의 두 종류가 조금 그 들어왔는데요. 의학 시설이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편성 구급약처럼 쓰이고 있는 계열이 있다. 이게 이제 한 종류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은 합성 마약, 이제 메스암페타민 이제 대표적이죠. 천연 마약 아편이 대표적이고 합성 마약 필로폰이 대표적인데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양쪽이 다 나오고 있는데, 한쪽은 의약 이거의 그 무너짐, 미비로 인해서 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필로폰 역시 국가 전체가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마약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로폰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결국 그 북한의 마약 문제라는 것으로 볼 때 북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라는 것을 양면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헤로인 아편 계열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치료가 되고 병원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가 차원의 질 좋은 시설과 최고의 과학자들은 마약 산업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산업에 종사해야 정상인 거죠. 정상 국가에서 정반대로 가 있는 비극을 볼 수 머리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마약 만들고 핵 만들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엉뚱한 걱정도 되는데, 그 연예인 분들을 뭐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분들이 공연 같은 거 앞두고 그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약에 의존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마약을 하면 좀 편안해지고 용기도 생기고 이런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에너지를 그 짧은 기간에 확 끌어 쓰는 것 같아요. 끌어 쓸 땐 좋은데 그걸 끌어 써버리고 나면 소진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뭐 탈진 상태도 오고 이상한 이제 후유증들이 생기는 것이 마약의 병폐죠. 그 박사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신경계통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 흡입하는 이유는 코가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먹는 쪽보다 그 퍼지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위험하기도 하다고요. 잘못하면은 치명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신경계통에 작용하면은 뉴런이라고 신경에 이렇게 전달하는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제 입자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 엔돌핀이라고 사람 기분 좋아지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엔돌핀. 그것이 뇌내 몰핀입니다. 뇌내.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아편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사람 몸도 마약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생적으로 수양을 하고 이 봉사활동을 해서 기쁜 엔돌핀이 생겨나면 그게 최상인 거죠. 그런데 마약은 그러한 일종의 엔돌핀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생산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원래 이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마약을 하면 확 지금 박사님 표현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전달시키게 땡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년 동안 쓰여져야 될 이
그 몰핀에 해당되는 호르몬에 해당되는 입자들이 한꺼번에 확 단시간에 쏠려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식이 굉장히 평소와 다른 그런 의식 상태로 가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빠져버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아주 허탈 상태와 오랜 그 부작용 상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약의 구조라는. 아,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니까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들으신 얘기로만 정리를 하면은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인간 관계나 일이나 이 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굳이 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 북한에 대한 정확한 그것입니다. 북한에 하느님을 숭배하고 찬양해서 샘솟는 기쁨을 느끼는, 불교로 치면 명상을 해서 인간이 관조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마약이 그렇게 안 퍼지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그리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아주 황홀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문화가 퍼질 수 있으면 역시 마약은 퍼지지 않습니다. 억제됩니다. 사람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서 우정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사랑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면 역시 마약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주의 체제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자유라는 큰 그 원천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끝이 반대편이 마약인 것입니다. 와, 두 분사님 오늘 너무 엄청난 영감 주셨어요. 우리 지금 당뇨도 그렇잖아요. 자연 인슐린이 없어지면은 주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 저희 아마 이 정도 저희는 이 정도로 이렇게 깨달은 거는 되게 대단한 지금 생산성인데, 북한이 결국 희망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마약 중독.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폐악 중에 마지막 마약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절벽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북한 주민들 대부분 그 마약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탈북자분들 많이 만나고 2016년인가요? 북한 정보센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명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더 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마약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일 때도 마약을 많이 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선 2010년 이후에 더 많이 확산되고, 아마 단속도 그러니까 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고 볼까요? 아마 북한 주민들이 단속이 심하면 그거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김 박사님이나 우리 노 기자님이나 저나 예전에 북한 이제 리서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마약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최근에 정말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취재를 계속하신 지금 노 기자님 얘기가 딱 맞는 게, 김정은 시대에 이 공권력이 약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만연하고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질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마치 더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이 좀 더 나아진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게 평화 맞아요? 너무 본질적인 질문이. 가짜 평화, 위장 평화죠. 만약에 지금 편문점에서 말해서 악수하고 뭐 그 사진 찍고 해서 평화가 온다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5,000번 이상 왔을 겁니다. 근데 지키나요? 한 번도 안 지키잖아요. 지키지도 않는 평화를 그 쇼죠. 아니, 기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정은 시대도 많아졌다. 근데 제 작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시대까지는 이제 그게 배급하고 월급이 어느 정도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듣고 김정일이 하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은 돈이 없으니까 사회주의는 계속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70년대부터 간부들은 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쌓아놓고 있었어요. 왜? 저도 평양에서 살아봤지 않나요? 평양에 있는 간부들은
제가 아는 사람도 지하로 다 땅 꾸려가지고 거기서 TV 영화를 보고 하는데 저기 북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책을 빌려본 장편 소설 돌아보는 얼굴이라는 대한민국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빌려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자본주의 것들이 그렇게 많고, 지하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은 영화관처럼 꾸려놓고 앉아서 다 보면서 앞으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인민들만 당만 믿고 있다 보니까 망해버렸죠. 그러다 가다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서 유통이 좀 되다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보니까 한류가 들어갔어요. 한류가 보니까 바깥 세상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하나 우리도 살 수가 있다. 하자니까 돈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많이 들었지만 너무 생생한데 이 이영훈 교수님 한국경제사 하시면서 고려 시대의 경제를 설명할 때 고려가 개성에 그 주로 군사 단위로 개성에 군사적인 귀족들이 모여 살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개성 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의 구조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마치 평양에 모여 사는 단간부들이 전국의 인민을 핏발아서 다른 생활을 하는, 그래서 고려 청자 같은 거 유명하고 고려의 그 향락 문화가 유명한 그런 구조가 설명되는데요. 이 조선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요. 후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고려보다 이시조선보다 김씨조선이 더 후퇴한 것 같은데 왜 진보라고 부르죠? 저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정보 유통시키는 언론 지식인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1시간 많이 넘었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 하나씩 내봅시다. 머리 한번 모아봅시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마약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남한의 마약부터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자유를 억압한 북한에서의 그 마약이 있는 반면 반대 극단에는 자유에 따르는 진정한 책임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유의 과잉이랄까요? 오용, 남용에 따르는 우리 사회의 붕괴와 부작용도 뭐 세계 동서고금에 다 보는 바고, 자유 결핍으로 인한 북한의 마약과는 또 다른 극단에서 자유와 권리만 알고 진정한 의무와 책임은 모르는 남한에서의 마약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그 책임과 의무에는 북한 동포의 그런 비참한 처지를 돌보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양쪽이 데칼코마니죠. 그래서 남북한 모두의 마약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향진을 향해서 극복해 가야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약 이거를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요, 그 핵 문제 얘기는 하는데 인권 얘기까지도 하는데 마약 문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알고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그 윤희사님 읽은 내용 그걸 보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쪽까지도 간답니다. 북한 마약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는 것, 이거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 당국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또 한편으로는 뭐 거의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면 김정은 정권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 적당히 마약에 취해서 그냥 장군님 만세나 불러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 사회가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 돼서 2천만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맘 편하면 그것이 가짜 평화든 위장 평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나도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마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무리 멘트는 우리의 박 여사님. 지금 김 박사님 말씀에 너무 동감이 되는데, 이런 북한의 실생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나몰라라 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치해왔던 그런 북한 주민에 대한 그런 무관심한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북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보입니다. 예. 북한은 마약에 취해 있고 남한은 가짜 평화에 취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먼저 각성하고요. 정말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마약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 들었는데 김선희님 말씀이 너무 도움이 됐죠. 예,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저도 다시 한번 실감이 나는데 북한 마약, 핵, 인권 반드시 해결합시다. 예, 우리 같이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